안녕하세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시작하겠습니다. 희망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청취자님들 항상 하루하루 행복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저희 수알요, 스웨덴의 사교육과 관련해서 초등과 중등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태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길님.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스웨덴에 지금 봄이고 5월인데, 스웨덴도 우리나라처럼 꽃샘추위? 네, 이런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은 여름처럼 더웠다가, 한 네, 일주일은 또 갑자기 비 내리고, 춥고, 그랬다가 다시 네. 또 활짝 밝아졌다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5월 지금 중순 돼가는데 오늘 눈이 내리더라고요. 눈이랑 비랑 막 흩날리면서 오늘 계속 내렸어요. 아, 태권님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저희 스알려가 그 팟캐스트 말고도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방송 저희도 올리잖아요. 근데 그 청취자님들 댓글 중에 이번에 스웨덴의 미술에 대해서도 알려달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큰일이네요. 저희가 이거 한국 미술도 모르는데, 근데 열심히 공부를 좀 해서 지금은 스웨덴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가 되면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미술의 미자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또 공부하는 어떤 그 동기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나서 아마 주제 요 부분도 잡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태권님 알죠? 태권님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스웨덴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때요? 사실 그 우리 태권이 자제분 지금 중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뭐 한참 바쁠 때죠. 지금 중학생이면 수학, 영어, 국어 뭐 이런 거 한참 공부하러 다닐 때이기도 한데 요 스웨덴은 솔직히 조금 많이 다르죠. 그쵸. 이 한국의 그 교육을 보면 약간 그 입시 위주의 사교육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생들은 많은 아이들이 부가적으로 영어나 수학이나 논술 요렇게 대입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원들을 많이 다니는데 네. 여기 스웨덴에서의 그 교육은 좀 살짝 틀린 것 같아요. 한국하고요. 대학을 정말 가고 싶은 아이들만 대학을 가는 거고 그 대학은 네. 그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서 네. 대학을 진학할 애들은 고등학교를 이제 대학 진학 고등학교로 가고 대학을 진학을 네네. 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비진학반 고등학교로 가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어떤 한국처럼 교과 과정을 부가적으로 배우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해요. 왜냐면 그 여기 스웨덴에서 제가 아는 그 지인의 따님분도 지금 대학교 1학년 지금 진학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대학을 가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거니와 더욱더 조금 놀라운 것은 이 친구와 같이 준비한 친구들 중에서 바로 대학에 들어간 친구는 별로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하냐면 1년 동안 여행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옷을 좋아하는 친구는 옷가게에 가서 한번 일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경험을 많이 쌓은 다음에 이제 내가 조금 공부도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대학 가는 친구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맞아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애들이 아주 적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에서의 사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면 입시라든지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의 부가적인, 추가적인 학습은 거의 없다. 네. 그리고 대부분은 어떤 예체능의 학습, 아니 이게 배움,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요렇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애 같은 경우는 그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방과 후 프로그램도 조금 특징적인 것이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엄마 아빠가 이제 그러니까 일을 둘 다 맞벌이인 경우나 아니면 뭐 공부를 하든가 이렇게 엄마 아빠 집에 없는 경우만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사실
또 요것도 조금 특징적인 거죠. 이 1, 2, 3학년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이 다 정해져 있어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다양한 활동들이 선생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나가고 4, 5, 6학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랄까 학교에서 그냥 이 아이들 관리해주는 느낌? 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책 읽거나 뭐 애들이랑 수다 떨고 싶으면 수다 떨고 뭐 뒷동산에 나가서 놀고 싶으면 놀고 근데 선생님이 약간 관리해주는 분위기잖아요. 어른이 이렇게 지켜서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한국에서 방과후 프로그램들 보면 뭐 영어 수업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제작이라든지 체스라든지 아니면 수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방과후 프로그램들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을 듣는 게 한국 방과후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음, 스웨덴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다 같이 그냥 있는 시간인 거예요. 약간. 맞아요. 그래서 네네네. 활동하는 것도 영화 보기, 그리고 뭐 축구하는 시간, 아니면 또 미술하는 시간, 요 정도로만 섹션이 구분되어 있지, 우리나라처럼 뭐 코딩이라든지, 뭐 로봇을 만든다든지, 영어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스웨덴에 왔을 때 애를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데를 들여놓으면서 그런 어떤 수업도 피아노라든가 바이올린이라든가 그런 어떤 수업을 생각했거든요. 학교 안에서 해주는 수업.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돌봄의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뭐 영화를 본다거나 미술하거나 뭐 체육하거나 요런 정도.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음. 저희 아이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과후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한국 방과후에서 들었던 그 코딩 그 수업 갖고 저희 아이는 여기 와서 거의 스타가 됐어요. 막 코딩을 막 하니까 뭐 네. 선생님들이고 뭐 애들이고 뭐 다 놀래가지고서 아니 음. 뭐 이게 뭐 컴퓨터 천재인 줄 알고 뭐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막 이러고 그리고 저희 애는 초등학교 그 졸업 발표를 이 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애가 자기도 되게 잘하는 줄 알죠. 허나 이게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돌봄 과정에서 배웠던 게 그게 다거든요. 근데도 이 튼실한 이 한국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만 받았던 코딩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중학교까지. 네, 울고 먹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근데, 근데 요거 비용 면에서도 조금 알려드릴까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 프리티드 같은 경우 수입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 수입에 몇 퍼센트를 이렇게 책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하나면 수입의 2%, 그러니까 최대치를 잡았을 때 12만 원 정도? 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엄마의 수입이나 아빠의 수입이 이렇게 낮은 경우는 조금 덜 들어가겠죠? 신기한 거는 그 애들이 많을 경우 있잖아요. 비율적으로 다 이렇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내가 4명 있으면 4명부터는 공짜예요. 그리고 뭐 애들 두 번째, 애들 세 번째 이렇게 할 경우는 수입의 뭐 1% 정도 받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자기 수입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고 그리고 애가 많은 경우는 또 이렇게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애부터는 요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리고 중학교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 중학교는 클럽이라는 명칭을 써요. 그래서 애들이 돈은 내지 않고 자유롭게 네네. 신청을 해서 이게 들어가는 건데,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는 이게 숙제 클럽, 그리고 이제 매스 클럽, 그리고 이제 영어. 저희 애는 이제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영어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게 숙제 클럽은 숙제를 선생님들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 네네.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는 숙제가 약간 프로젝트성 숙제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음, 약간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좀 도와주세요. 뭐 이 네네. 숙제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보자, 뭐 이런 저런 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걸 도와주는 숙제 클럽이 있고, 매스 클럽은 이제 수학이 좀 못하는 아이들이 가서 하는 클럽도 있고, 좀 잘하는 애들이 가서 하는 클럽도 있고, 어, 그리고 라이팅 랩이라고 그래서 영어 클럽인데 여기는 이제 장문을 도와주는 데예요. 그래서 어, 문법이라든지
예, 요런 것들을 도와주는 게 저희 애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클럽이고,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매스 클럽 뭐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클럽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수준별로? 네. 아, 그래서 뭐 레드 클럽, 뭐 메스 레드, 메스 블루 뭐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네. 크게 생각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봐도 이게 못하는 거나 잘하는 거나 뭐 그닥 그래요. 어, 네.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네. 다른 클럽들은 학생들이 만드는 클럽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궁금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클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클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2학년부터는 클럽을 네. 만들 수가 있어요. 애들이.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명수가 이제 몇 명 이상만 되면 무조건 승인을 해줘요. 네. 대신 겹치지는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클럽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코딩 클럽, 프로그램 클럽, 뭐 게임 클럽, 뭐 디자인 클럽, 뭐 댄스 클럽, 뭐 이렇게 굉장히 종류는 되게 많아요. 이런 클럽들이 있고 저희 애는 체스 클럽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서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클럽 활동에서 뭐 발표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댄스 클럽이면 뭐 학부모님 초대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뭐 한번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체스 클럽 같은 경우도 어떤 대회에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돼 있는 거지. 네. 이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 복글님 결과지향적인 거. 학부모님들한테 네. 보여주거나 대회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어, 없고 그냥 학교에서 애들끼리 이제 뭐 초등학생 애들 앉혀놓고 지네 중학교 애들이 춤을 추거나 아니면 학교 무슨 뭐 퍼레이드 시간에 자기네들이 나가서 뭘 하거나 이런 거나 하는 거지. 그냥 지네들끼리 놀아요. 맨날. 그 체스 클럽이라고 하길래 그럼 체스를 막 이렇게 뭐 그 레벨별로 착착착착 네. 적어가지고서 이렇게 탁 올라가고 공부도 하고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앉아서 수다 떨고 그냥 뭐 그러다가 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 저는 이 클럽 하니까 뭔가 좀 아까 수학 클럽도 궁금했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 한국 사람의 그 마인드로 뭐 대회 나가고 컴피티션 해가지고 뭐 상 받아오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외부 사교육도 있잖아요. 이제 이거 말고도 수학, 영어, 과학이 보습 개념이 없긴 하지만 이제 개인이 하는 레슨은 또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개인 레슨들은 있죠. 근데 이 개인 레슨비가 조금 비싸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뭐든지 개인이 들어가는 거는 이 보수뿐만 아니라 예체능도 되게 다 비싼 편인데, 한 번 왔을 때 강습비가 뭐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그 음.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니, 이게 정말 조금 달랐던 점이 뭐냐면, 제가 우리 딸아이 선생님 만났어요. 학부모 상담 시간에. 그래서 딸을 데리고 상담을. 근데 그때 선생님이 딸애한테 물어봐요. 너 학교에서 제일 고민되는 게 뭐야? 하니까 저거 스웨덴어를 너무 못해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때,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아이 스웨덴 개인 레슨 같은 거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 눈이 동그래지면서 무슨 초등학교에서 그렇죠. 예, 학습 레슨을 받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식의 표정으로 아주 가당치 않다는 표정으로 그러면서 아니 TV만 틀면 스웨덴어가 나오는데 왜, 왜 그런 사고를 하는지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TV를 봐라 1시간씩 딱 그 아유, 말씀을 해주시고요. 음, 맞아요. 스웨덴에 그 숙제 도우미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숙제 도우미라는 서비스는 초등학교 애들은 거의 받지 않고 고등학교부터 네. 그런 어떤 숙제에 대한 도움 아니면 뭐 어, 학습 과목에 대한 도움 아니면 대학 진학을 위한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고르면 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하고 매칭을 시켜줘요. 아, 그래서 이제 얼마를 내고,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만 원, 7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일반 선생님들은 없어요. 어른들도 없고. 다 대학을 진학한 아이들이에요. 대학을 진학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애들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섹션을 고르면 매핑을 시켜가지고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 서비스가 굉장히 커요. 스웨덴 내에서. 되게 신기하다. 그가 이게 학생 위주로 개인 레슨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대학생 위주나. 그렇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족한 부분들을 대학을 이미 진학한 아이들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정말로 그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서비스인 거죠. 이렇게 방금 드는 생각이 여기서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뭐 40살, 50살 난 전문 과외 선생님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제 학습 개인 레슨이죠. 있어요. 있는데 많이 쓰진 않죠.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니, 저는 아까 우리 태권님과 얘기하면서 제 영국에서 살았을 때, 그 세월이 잠깐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살았던 동네가 캠브리지였는데, 캠브리지 하면 정말 학습과 어떤 그 학업에 열의가 아주 그냥 가득 찬 그런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소도시. 근데 그때 제가 알던 그 엄마가 있었어요.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뭐, 본인 자체가 썰전이고 이런 경우였는데 그 아이를 다른 지역에서 공부시키다가 이제 대학 갈 시간이 오니까 캠브리지 고등학교에 사립학교에 딱 입학을 시키고 애 그 과목별로 레슨을 11과목을 딱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음, 11명. 음.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선생님들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막. 그거 관리하는 게 그 엄마 일이었어요. 영국은 학구열이 높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그런 교육 사교육 시스템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스웨덴은 이제 이런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거의 없죠. 거의 그런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그쵸? 맞아요. 오히려, 네, 요런 학습은 이제 개인이 정말 공부를 좋아하면 자기가 찾아서 정말 어려운 부분은 조금씩 도움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학습에 이게 흥미가 없거나, 그런 아이들은 과감히 뭐 대학을 안 가도 전혀 이상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 사회는. 그쵸? 이 단어가 이게 여기서도 틀린 거죠. 여기서는 대학을 안 간다는 게 과감하게 대학을 안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대학을 가는 거고, 어떠한 선택이 하나인 것뿐이지 어떤 큰 결심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 정말, 정말, 정말 맞아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지금 우리 태권님 말씀하시니까, 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다른 차이점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스웨덴 교육에서도 저는 과감하게 대학을 포기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분들은, 정말 달라요.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공부가 정말, 정말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이잖아요. 학생한테.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 정말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아, 그리고 우리 이렇게 외부 사교육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봤는데, 어, 이 사교육에서 예체능 위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사교육을 받는데, 이 부분에서 이 컬투라 스콜란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거에 네. 대해서도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받는 아이들의 그 외부 활동은 이제 예체능이 위주인데 예체능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스웨덴에서는 크게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컬처 스콜런이라는 게 있고 일반 사설 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는 다른 엄마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시켰냐면, 월요일 날은 컬투라 스콜란에서 비올라를 시켜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피아노 레슨이에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뭐 축구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 뭐가 있었나? 아트가 있었네요. 미술. 그리고 금요일 날에도, 토요일까지 축구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은 제가 또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요렇게 얘가 프로그램을 지금 수행하고 있었어요, 지난 학기에. 그래서 요거를 그냥 엄마들하고 얘기하는데 이 엄마들이 아주 나를 정말 아동학대 하는 엄마처럼 그렇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근데 왜인고 하니 이 엄마들은 정말 이렇게 컬투라 스콜란에서 예체능을 시켜도 하나만 시키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미술, 체육, 피아노, 뭐 비올라 뭐 이런 거 아니고 하나,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를 아주 오랫동안 애가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이게 네. 여기 이제 그 컬투 스콜란이라는 게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예체능 네. 종합 센터인데 가격도 싸서
한국에서 네, 오신 분들은 정말 많이 등록을 하시거든요. 이것 저것 저것 네네. 저것. 그래서 매일 매일 뭔가 없으면 좀 약간 좀 불편해. 왜냐하면 달리 할 것도 없고 하니까 네, 뭔가 컬처 스쿨 안에 가서 뭐 이렇게 바이올린이라도 좀 낑깡거리고 그러고 오면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뭐 하는 것 같고 시간도 알차게 보내는 것 같고. 그런데 복길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아이들은 예체능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 한두 개의 그 과목을 오랫동안 아주 꾸준히 그리고 네. 실력은 향상 없이 실력 향상 없이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즐기는 어떤 만족감은 실력에 상관없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이가 저는 이렇게 많이 시켰잖아요. 얘 뭐 축구 요거 전에는 또 피겨 스케이팅도 제가 열심히 데리고 갔었거든요. 뭐 안 시킨 게 없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시키고 있는 거를 아시는 분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여기서는 하나만 하면서 그 하나를 통해서 아이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래요. 미술을 좋아하면 미술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애들이 이 아이를 봐도 저 친구는 참 아트에 소질이 있는 애지. 아트하는 애. 저 친구는 비올라를 뭐 10년 쳤다면 비올라를 잘함과 못함에 상관없이 저 친구는 비올라를 좋아하고 비올라를 할 줄 아는 애. 이렇게 그 아이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얘는 비올라, 피아노, 축구, 아트고 뭐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애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뭐 오래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저것 돌려보자라는 생각이 갖는 거죠. 애가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 여러 개 돌려봐서 애가 좀 잘하고 재밌어 하는 거를 좀 선택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어떻게 맺고 끊어야 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러게요. 저는 조금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줄여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음. 그러면 우리 비용 관련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컬처 스콜라는 과정이 3달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주일에 1회. 맞아요. 네, 그렇죠? 컬처 스콜라의 그 과목들은 뭐 되게 많아요. 연극, 뮤지컬, 음악 제작, 뭐 악기들 엄청 많죠. 비올라, 바이올린, 기타 그리고 뭐 장문, 드라마, 오케스트라, 뭐 록밴드, 보컬, 춤, 미술, 디자인, 발레. 과목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과목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에서 최대 비싸봤자 8만 원을 3달 동안 낸다. 맞아요. 9만 원까지. 9만 원 정도. 요 음, 정도에서 3개월인데 일주일에 한 번. 음, 그쵸? 그렇죠. 근데 과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네. 많죠. 그런데 아무리 다녀도 실력은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제가 이게 다른 학부모님들 어머 애가 너무 많이 공부해서 너무 많이 그거 컬처럴 스쿨 다녀서 애 피곤해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방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애가 애가 좋아요. 좋아해요. 애가 좋아해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죠. 애가 학원 왜 이렇게 많이 다녀? 그래서 애가 다 한대. 애가 다 좋아한대. 우리가 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애가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억지로 막 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비올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놀잖아요. 비올라 갖고 그냥 놀잖아요. 얘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 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트 한다고 해도 가서 뭐 진짜 붙이고 찍고 만들고 그려보고 그냥 놀다 오는 거니까 이 활동들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 행위에 어떤 정당성도 부여받고 그렇게 하고 있긴 해요. 이 스웨덴 부모들이 매주 이렇게 예체능을 보내는 걸 보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 애들의 경험치도 넓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글쎄요,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을 것 같고, 단지 그 아이한테 대리만족? 요것만 하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사실 근데 저는 대리 만족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왜 이러세요? 좀 어떻게 좀 말을 좀 훈훈하게 좀 마무리 좀 하려고 아니, 하면, 이게.
어쨌든 솔직히 말해서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체능을 배울 수 있는 데가 그 컬처 스콜라 말고 일반 사설 기관들이 있는데 일반 사설 기관들은 굉장히 비싸요. 그 이게 굉장히가 한국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여기 그 예체능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컬처 스콜라라든지 시에서 이렇게 보조해주는 체육시설의 가격을 보다가 일반 사설 기관의 가격을 보면 좀 깜짝 놀라는 거죠.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수영 같은 경우도 시에서 보좌해 주는 거는 세 달 분기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거 한 8만 원, 9만 원이니까 일반 수영장을 다니면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그래서 한 달에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가 나가거든요. 맞아, 맞아. 제가 우리 태권님 말씀하시니까 기억에 딱 나네요. 우리 집 바로 옆에 그 사설 수영 레슨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거길 못 다니죠. 그리고 그 컬처럴 스콜란이 제공하는 아주 먼 지역에 지금 대기 걸어놨는데 아직 되지도 왜냐하면 이게 그 비용이 저렴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 면이 맞아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예체능을 하고 있는 게 두 가지를 했었어요.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파쿠르라고 그 네. 야외에서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그 스포츠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뛰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점프하고 뛰어내리고 그게 14주 코스거든요, 한 번에. 근데 한 회에 한 2만 원 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전체 기간이 30만 원 정도 되는 거가 있고 이거는 근데 또 이제 그룹으로 하니까 좀 싼 편이고 저희 애가 받았던 수업 중에 하나가 음악 그 프로듀싱 수업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가는데 5만 원 정도예요. 한 번 수업이 40분 수업. 오, 그거는 그래도 비싸죠. 가격이 조금 있네요. 그쵸. 여기, 이거는 왜냐면 그룹을 하더라도 많아봤자 3명, 4명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포츠 중에서 제일 비싼 거는 테니스가 제일 비싸잖아요. 테니스 비싸요. 테니스 비쌌던 것 같아요. 이 스포츠 관련 사교육이 참 어마장장하죠.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느낀 스웨덴의 스포츠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엄마들이 약간 공부에 집중시키는 그런 열이 있잖아요. 요게 약간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이 스포츠를 시켜 놓는 부모님들은 주말마다 쉼이 없어요. 이 경기 나가느라고 이 축구가 매 시즌마다도 아니에요. 이게 한 2주에 한 번 경기가 있어요. 토요일 아침 뭐 7시 되면 일어나서 이 애를 데리고 그 경기가 열리는 데를 데려가야 돼요. 그럼 엄마 아빠들이 막 챙겨가지고 애를 막 간식 싸들고 다 데리고 가면 엄마 아빠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나게 스포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정말 차분하잖아요. 스웨덴 사람은 말도 없고 아주 차분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손에 막 주먹을 불끈불끈 쥐고 막 애들한테 어쩔 줄 몰라 애들이 이렇게 약간 뭐랄까 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막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게 재밌어요. 전 여기 와서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여자아이들이 축구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자 그 축구단들도 되게 많고, 제가 또 느낀 건 뭐냐면 저희 딸나이도 영어를 쓰잖아요. 이 스웨덴 컬투라 스콜란에 보낸 경우 비올라하고 뭐 아트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축구도 그렇고 전부 스웨덴어를 써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 언어도 배울 수 있다. 스포츠라면서. 아니, 우리 애가 하는 거는, 파크로는 그냥 뛰는 거라서 언어를 안 써. 말을 안 해. 그러고 말을 안 해서. 네. 우리 태권님은 이 스웨덴 사교육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게 사교육이라는 게 솔직히 애한테 뭔가를 더 추가적으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애가 부족한 거를 갖다가 보충해주고 싶은 음, 그런 욕심인데 네. 한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쓱 거리만 나가봐도 간판들이 그냥 뭐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생각하거나 제가 부족하다고 싶은 거를 그냥 착착착착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는 학원 간판 보신 적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학원 간판이 웬걸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뭔가 좀 애한테 더 가르쳐 주고 싶고 뭐 더 접해보고 싶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여기는 정말로
그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애들을 좀 즐길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 음, 그게 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음. 저도 얘기 태권님하고 동감해요. 거의 이제 맥을 저랑 같이 하시네요. 왜냐하면 저도 요 스웨덴의 사교육의 정말 특징은 딱 그거 같아요. 즐길 수 있게, 애가 즐길 수 있게 하고 즐길 수 있을 만큼 하고, 그러니까 그 이상의 어떤 참아내면서 뭔가 성취하고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저는 약간 이게 어떤 성취의 개념이 조금 제가 한국 부모로서 볼 때는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정말 즐기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어떤 도전들이 있잖아요. 이 도전을 좀 넘어가면서 느껴지는 그 성취에 대한 거는 조금 아쉬운 그런 면이 있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오늘 저희들 이렇게 수월여 스웨덴의 초중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청취자님들 들으시면서 스웨덴의 사교육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